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또 장마 때문에 습기도 차면서 실내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간이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냉방병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냉방병에 걸리게 되면 가벼운 감기 증상부터 두통이나 몸살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럼요. 자, 그런데 이 냉방병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면 단순한 냉방병이 아니라 레지오넬라균 감염이라는 걸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증상이 좀 심상치 않다 싶으면 참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노스텔라 원장님, 양가람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 냉방병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이 냉방병 때문에 컨디션 저하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기르고 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양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내외 온도 차이가 여름에는 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게 돼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바깥이 덥다고 해도 너무 춥게 하지 마시고 실내외 온도 차이를 줄여주시고요. 또 에어컨 공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도 줄이면서 환기도 자주 해주십시오. 네. 또한 운동법으로는 야외에서 운동하기가 어려운 계절이니까 실내에서 정적으로 운동하기 좋은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핵심은 실내외 그 온도차를 좀 줄여야 된다. 네. 좀 좁혀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 원장님, 사실 그 한의학에서도 여름 감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어떤가요? 네, 여름철 질환에 대해서 동의보감에 보면 양서와 음서로 구분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서는 더운 날씨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체온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음서라는 거는 찬 음식을 너무 덥다고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그늘만 찾아다녀서 몸을 너무 차게 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음서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한다거나 몸에 너무 기운이 없고 늘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되어 있군요. 네, 과거부터 여름 감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덥다고 해서 감기에 안 걸리는 게 아니니까 항상 자신의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또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여의보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무월경인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월경 기간이 참 귀찮기도 하고 또 불편하면서도 막상 몇 달 동안 이렇게 월경을 안 하게 되면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 원장님, 이 무월경에 대해서 좀 일단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무월경은 폐경과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일단 무월경이라는 거는 생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이라면 한 번쯤 이제 생리 그만하고 싶어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요.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시다가 생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임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임신 테스트기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를 안 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생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시다가 갑자기 생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생리를 안 하신 것을 일차성 무월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차성 무월경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유방이라든가 음모라든가 이런 여성적인 외모의 발달이 없이 13세까지 생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외모는 여성적으로 유방도 발달하고 음모도 생기고 해서 그렇게 발달이 됐는데
생리를 15살까지 생리를 안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런 경우에는 1차성인 경우에는 일단은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시다가 생리를 안 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3주기 이상 생리를 안 하신다거나 혹은 6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하시는 경우 이런 거를 2차성 무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무월경의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성, 2차성. 자,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알아보려면 일단은 원래는 월경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이제 무월경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노 원장님, 월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일단 생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요, 그 뇌하수체, 시상하부, 난소의 그 호르몬 축이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궁 자체가 정상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궁에서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밖으로 나오는 유출로, 그러니까 뭐 자궁 내강이라든가 경부라든가 질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갖추어져야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1차성 모월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염색체 이상이라든가 이런 뇌하수체 축의 이상의 호르몬 축의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2차성 모월경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2차성 무월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 조금 전에 임신이나 폐경이 아닌데도 3주기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이제 월경을 하지 않는 것을 2차성 무월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이건 왜 생기는 건가요? 2차성 모월경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유출로의 이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궁강이라든가 또 경부라든가 질 쪽에 생리혈이 이제 뚫려 있어야 나오게 되는 건데요. 거기가 이제 막혀 있어서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가장 흔한 그 1차성 모월경의 원인으로는 천연막 폐쇄가 있고요. 그래서 천연막 폐쇄가 있는 경우에는 생리가 나올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 생리를 해도 안에 생리혈이 고이게 돼 있어서 이걸 이제 초음파로 살펴보면 안에 이제 생리혈이 많이 고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뭐 천연막 폐쇄는 1차성 모월경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큰 병원을 가셔서 시술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착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파술을 하셨다거나 혹은 이제 자궁 내막에 염증이 있다거나 내막증이 있다거나 해서 그러면 자궁 내강이 굉장히 찐득찐득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유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착이 발생하게 되면 생리혈이 적어지거나 또는 생리를 갑자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보통 유착을 이렇게 이제 없애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시술을 하게 돼도 또 그 안쪽이 굉장히 좁아요. 내강이 네. 굉장히 좁은 곳이라서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염증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다시 또 유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생리량이 줄고 또 착상이 잘 안 되고 또 생리를 못 하게 되고 착상이 안 되면 또 임신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궁 내강 안이 좁아져서 조기 출산의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이 전부가 아니라 시술을 하시고 나서는 꼭 한의원에 가셔서 초음파로 확인도 하시면서 그 유출로에 다시 염증이 생기지 않게끔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2차성 무월경의 원인 중에서 이 월경 혈이 배출되는 통로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2차성 무월경의 또 다른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궁 발육도 정상이고 유출로에도 이상이 없어서 생리를 정상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생리를 못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방적으로나 한방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양방적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다낭성 난소라든가 40세 이전에 폐경을 하게 되는 조기 난소 부전이라든가 하는 이런 호르몬 이상,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의 그 호르몬 축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섭식 장애라든가 혹은 지나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뭐 체중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든가 또 과도한 운동을 하셨다든가 또 스트레스나 비만 등으로 인해서 몸에 호르몬 계통이라든가 뭐 몸에 빈혈이 생겼다든가 하는 그런 원인이 생활 원인으로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인을 따져서 치료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양방의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여성의 무월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맞아요. 우리가 뭐 호르몬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 양방적으로 실제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월경이 되는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무월경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혈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자궁 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서 자궁 자체가 작아진다거나 자궁에서 충분한 혈관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의원에서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 대부분 3cm 이하로 자궁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네. 무월경이신 분들은 대개 뭐 2cm대로 줄어 있다거나 아니면 내막이 정말 얇아져 있다거나 뭐 거의 없을 정도로 보인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혈액을 보충해주고 전신 빈혈을 개선해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생리를 잘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혈어로 인해서 무월경이 되시는 환자분들이 갑자기 뭐 생리를 안 하고 이러진 않으시거든요. 네. 대부분 전조 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에는 생리 기간을 뭐 일주일 동안 생리를 했는데 갑자기 뭐 3일 이내로 줄어드신다거나 아니면 생리 주기가 뭐 30일, 28일이었는데 뭐 45일, 60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생리 주기가 늘어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생리량이 줄어들다가 무월경이 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리량이 줄어들고 생리 주기가 늘어날 때 치료를 하시면 훨씬 빨리 치료를 하실 수 있는데 무월경이 와버리면 이미 이제 호르몬 장애도 오시고 자궁 쪽으로 가는 혈관 자체가 혈액량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치료를 하시고 뭐 그런 상황이 오시면 요즘에는 이제 한의원에서도 초음파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서 초음파로 자궁 상태가 자궁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생리 주기가 줄어들었는데 생리양이 많아졌다면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생리양은 많아졌다면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거는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증식증이라든가 그런 질환이 있으시면 생리 주기는 늘어났어도 생리량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병원에 가셔서 직접 이제 진료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평소보다 어떤 생리의 패턴이 변화가 생겼다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치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비만이 이 무월경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자, 비만과 무월경의 관계, 이건 양가람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비만이라고 하면 한의학에서는 습과 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언가 막혀 있고 또 무언가 안개가 끼듯이 자욱한 그런 상황을 습과 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좀 현대적으로 설명드리면 몸에 필요 없는 지방이 많다는 이런 비만은 지방 세포수가 과다하게 증가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방 세포와 관련 있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늘 주제인 무월경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월경 불순, 다모증, 불임증 등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사증후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역시 무월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만이 무월경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이 다이어트를 건강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비만한 경우에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차성 무월경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궁 사이즈도 정상이고 또 내막도 그리 얇지 않은데 생리를 하지 않는다면 노 원장님, 이건 또 어떤 문제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기체나 어혈의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는 분 중에서는 어혈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하시는 환자분 중에 교통사고 이후에 무월경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뭐 자궁 사이즈라든가 내막 두께라든가 이런 게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 굉장히 다 정상적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거의 한 3년 정도 호르몬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셔서 한의원에 내원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환자분은 어혈성으로 보고 한약을 투약하고 침 치료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리도 하시고 호르몬제도 끊으셨고 또 지금은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려고 열심히 치료 중이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무월경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노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무월경의 원인은 1차성, 2차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환자분들이 편하게 아시려면 일단 호르몬 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한의학적으로 보면 빈혈이 있다거나 혹은 기체나 어혈이 있어서 자궁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무월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원장님께서 아까 잠깐 이 한의학 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자궁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어가 있는 자궁에는 이제 보혈제를 많이 쓰는데요. 주로 네. 뭐 사물탕이라든가 공기탕이라든가 대양전이라든가 이런 한약을 써서 환자분의 자궁으로 가는 혈액량을 늘리고 전신 혈액 상태를 좀 개선시키는 이런 약제를 많이 써서 치료를 하고요. 네. 뭐 기체나 어혈 같은 경우에는 뭐 개지복용안이라든가 가미소요산이라든가 또는 이런 약제들을 뭐 향부안이라든가 이런 한약을 투약하면서 또 전신 혈액순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하면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실제로 네.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오셨던 예전에 이제 환자분 중에 어렸을 때부터 생리가 계속 규칙적이지 않아서 호르몬제를 꾸준히 성인 될 때까지 복용하시고 결혼까지 하셨는데 네. 갑자기 갑상선 기능에 저하가 와서 그 갑상선 약을 복용을 하시니까 아예 생리를 안 하시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오른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호르몬제를 써도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여서 한의원에 오셨는데 지금 한의원에서 한 2달 정도 한약 복용하시고 정상적으로 생리도 하시고 뭐 계속 치료 중이십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이 무월경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사례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또 월경은 여성 건강의 지표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이 월경 기간을 잘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생리를 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리를 안 하면 여성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를 하게 하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를 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심혈관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여러 가지 곳에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특히 우리가 피부 쪽 가는 혈관에 굉장히 혈액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는 호르몬이어서 무월경 환자를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피부 좋아지는 약 넣으셨어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하시는 말씀 굉장히 많이 그래요?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 외에도 뭐 갑상선이라든가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이 호르몬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경되는 50세까지 건강하게 매달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는 거는 여성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무월경이 되지 않도록 이제 폐경 전까지 정상적인 월경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떤 점에 평소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를 무월경까지 되려면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생리량이 너무 줄어든다거나 생리 주기가 너무 늦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빨리 가까운 한의원이라든가 병원에 가셔서 내 자궁에 문제는 없는지 호르몬 축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시고 미리미리 좀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호르몬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일단 호르몬제는 굉장히 좋은 약이죠. 우리가
뭐 생리전 증후군이 있다거나 또 생리통이 너무 극심하다거나 뭐 출혈이 많이 있다거나 할 때는 호르몬제를 사용하면 굉장히 삶의 질이 증가되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모월경이 있는 경우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이 작아지고 자궁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자궁인 경우에는 호르몬제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더 자궁에 혈액이 부족해지고 자궁이 더 작아져서 나중에는 정말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호르몬을 복용을 했는 생리 안에서 호르몬을 복용했는데 2, 3개월 이상 그 호르몬제를 복용을 해도 생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치료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과로나 스트레스라든가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셔야 되는데요. 네. 네. 이런 과로나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있게 되면 우리가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혈류량,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수험생이라든가 또 직장인들 많이 해당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지나친 다이어트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프로필 사진 찍으신다고 다이어트 극심하게 하셔가지고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단 생리라는 거는 피가 나오는 건데 피가 만들어지려면 혈액 먹어야 돼요. 네네. 음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식사량을 줄여서 다이어트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뜻한 찜질. 복부라든가 뭐 아랫배라든가 뭐 청골 부위, 골반 쪽에 찜질팩 같은 걸 요새 많이 붙이셔서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자, 여성의 자궁 건강에 적신호인 무월경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생활관리법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노인병입니다. 참 근데 이 언제부터를 노인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그렇죠. 예.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 시대에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뭐 젊게 사시니까 네. 사실 뭐 겉으로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자, 그리고 또 사람마다 이제 겉으로는 조금 노인 같은데 속은 아주 건강하고 또 젊은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연령대부터를 우리가 노인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양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건강보험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한의학적으로 노인을 언제부터를 노인으로 봐야 할지는 뒤에서 차근차근히 설명드릴 거고요. 네. 노인병 연구, 그러니까 노화에 대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20%를 넘는 구조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2, 3년 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인데요. 고령 인구들의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노인병을 잘 연구해서 건강하게 노화를 맞이한다면 네. 공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한의학적으로 노인병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병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그리고 더 많이 치료법이나 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 방법까지요. 자, 그렇다면 개인마다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젊음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또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좀 대표적인 지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다리가 건강해야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무슨 말이냐면 다리의 건강함, 걷고 뛰는 걸로 자신의 젊음을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청소년기, 10대 때를 생각하면 잘 뛰어다니고요. 20대에는 빨리 걷기를 좋아하고 30대부터는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또 40대부터는 다리 힘이 약해져서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건강하셨던 분들도 50대부터는 다리 힘이 빠지면서 점점 누워있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30, 40대부터는 신호등이 녹색불이 깜빡일 때 이렇게 뛰어서 건너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예. 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호등을 미리 대기했다가 건너야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고요. 그런 간단한 다리의 건강함을 통해서 자신의 노화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 예전에는 잘 뛰어다녔는데 30대 접어든 이후부터는 약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장님들도 나 이럴 때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양 원장님은 어떨 때 좀 느끼시나요? 저도 지금보다 젊을 때는 네. 신발을 아무거나 신고 잘 다녔는데 네. 네, 요즘은 신발이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근육이 아프고 관절이 아픈 걸 느껴서 좀 나이가 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노 원장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책 볼 때 안경을 내리고 본다거나 아. 공원에서 운동하는데 다른 분들이 다 저를 지나쳐 가실 때 오. 그럴 때 느낍니다. 다른 분들이 빨라서.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양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일단은 다리의 건강함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의 어떤 건강의 척도라고 본다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좀 잘못되면 내가 이제 노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양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요즘은 워낙 잘 꾸미고 건강을 지키시고 젊어 보이는 어르신들, 고령 인구가 많아서 나이를 쉽게 알 수 없는데요. 그럼 우리 한의학에서 오장육부라고 하는 내부적인 노화로 인해서 자신의 그 늙은 노화의 상태를 알아보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볼 건데요. 네. 네. 예, 우선 구규 9가지 인체의 내부와 외부를 소통하는 이목구비, 비뇨기, 항문 등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콧물과 눈물이 적절하지 않은 때 나오기도 하고요. 침이 말라서 쩝쩝거리거나 사탕을 자꾸 찾고 구취가 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노화안이라고 하죠. 점점 눈이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피사체를 가까이 하고 멀리 하고 또 휴대폰 글씨가 점점 크게 설정하게 되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은 귀가 잘 안 들려서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런 경향이 많고 네.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TV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점점 TV 소리가 커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소변의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물론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화장실을 앞에 두고 조금씩 실수한다거나 야간에 3-4번 이상 한두 번이 아니라 3-4번 이상 화장실을 가시게 되면 꼭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상담받고 진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다면은 네. 네네. 저희 어머니 휴대폰을 보면은 이제 글자가 화면을 넘쳐요. 네. 글자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우리 엄마도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연령대별로 이제 이 부위가 그 노화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자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좀 이어서 알려주실까요? 예. 한의학적으로 동의보감을 참고해서 봤을 때 이제 간, 심, 비패신 5장의 순서로 노화가 온다고 설명합니다. 간의 노화로 눈이 나빠지고 노안이 오게 되고요. 60대에는 심장의 노화로 잘 삐지고 슬픈 감정이 많아지게 되고요. 네. 또 70대에는 비장, 소화기가 약해지면서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80대에는 폐의 노화로 잦은 말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고 90대에는 신장의 노화로 모든 장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순서로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자신의 일한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을 하면 귀가 먼저 나빠질 수 있고 그렇죠?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일을 하면 폐가 먼저 나빠질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순서로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고 또 신장이 마지막으로 나빠진다는 것은 네. 신장은 뼈 건강에도 영향이 많고 또한 양방에서도 생물학적으로도 신장이 나빠졌을 때는 치료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히 신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또 저희도 겪게 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뭔가 가슴이 찡하고 서글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 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네.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미리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생명공학에서도 인체 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던데 이 연구 결과 발표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언제부터를 노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2019년에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스탠퍼드대 논문에 따르면 우리 혈액 속의 혈장 단백질을 분석했을 때 노화와 관련된 혈장 단백질이 38세, 60세, 78세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 네. 그렇다고 38세를 노인으로 보는 거는 너무 그렇기 때문에 네. 60세를 지금은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60세를 노인의 대체적인 시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38세, 60세, 78세 쉽게 말하면 이제 순식간에 이제 확 늙더라 이런 거잖아요. 이제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늙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자,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이제 동의보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데에서는 이제 현대에 말하는 어떤 노인병들, 노화 노인병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려주실까요? 동의보감은 뭐 400~500년 전에 만든 책인데 네. 이것을 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그때 우리 몸이나 지금 몸이나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더 커지고 건강해 보일 뿐이지 병리학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과 국보에 등재되어 있는 동의보감은 그 의미는 단순히 이 책이 잘 기록이 되고 보존이 되어 있다는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볼 만한 가치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보감을 한의사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의학에서는 마른 사람, 살찐 사람, 남녀노소, 또 계절, 또 기후 등등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는데 노인병은 개개인의 양상이 복잡합니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한의학적으로 노인병을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나 아이고. 삭신이야, 안 네. 쑤시는 데가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통증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진료실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은 네. 노인분들은 밤에 그렇게 아프다고 말씀을 오. 하시고 낮에 아침에 좀 움직이면 나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혈액순환의 문제인데요. 예, 근골격적인 뭐 관절이나 그런 문제보다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밤에 유독 아프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또한 노화의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유독 며칠째 큰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밤에 자꾸 아프면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빨리 진료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네. 그리고 통증 치료에 있어서는 한의사들은 단순히 아픈 곳만 치료하기보다는 몸의 전체적인 오장육부의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는 이 오장육부를 중심으로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시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한의학, 곧 동양 철학의 특징으로는 배꼽의 힘을 중시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배꼽이요? 예, 오. 이게 뭐 이상한 말이 아니고 네. 우리 단전, 또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은 코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네. 아, 코 네네.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데 또 우리 한의학에서는 신과 명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장육부, 그러니까 몸에 어디가 아프면은 혹시 그 아픈 부분뿐만 아니라 몸의 어디 안쪽에 안 좋은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또 치료법에 더 설명드리면은 약을 쓸 때도 노인들에게는 강한 약제를 그냥 쓰기보다는 같은 약제도 생강즙이나 감초즙에 한번 씻거나 또 술로 전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오. 과육은 씨를 없애기도 하고 등등의 가능하면 더 온화하고 강한 자극을 주지 않는 약들을 사용해서 네. 처방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단전, 신장, 이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것 같고요. 또 이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게 사실 가장 두렵거든요. 이 부분도 한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노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심장 기능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거는 우리 온몸에 한번 박동하면서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심장 박동이 약해지면 말초 순환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말초 혈액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끝까지 손끝밖을 끝까지 혈액을 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손끝밖을뿐만 아니라 뇌에도 혈액량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그런 원인이 되면 뇌 유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매 같은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손끝 발끝을 자꾸 침 치료를 해준다든가, 말초 무릎 이하라든가 팔꿈치 이하 관절에서 침 치료를 해서 자꾸 말초 순환을 자극해서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이제 다가오는 노화를 더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한의학에서 보면 이 양생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그 양 원장님, 이 노인병에 맞서는 그 양생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양생법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네. 예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방법. 서양 우리 일반 양방에서 말하는 예방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네. 양방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위생을 중요시하는 예방이라고 생각하면, 한의학은 병이 오기 전에 내 몸의 면역력을 미리 좋게 해서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노스텔라 원장님께서 무월경 예방법에서 잘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많이 네. 연결이 돼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예, 우선 노인들은 생활 리듬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낮에 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동의보감에서는 기거불시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은퇴하고 일이 없으신 그런 분들은 더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네네. 낮에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음식 부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미라고 설명하는 우리 단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 오미를 조화롭게 섭취해 주셔야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중요한 얘기여서 우리가 요즘에 너무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또 매운 음식들, 단짠단짠은 맞아요. 제가 맛있는 제일 음식은 좋아하는 다 단짠단짠이에요. 네. 매운맛도 너무 유행을 하고, 네. 또 커피나 녹차 같은 쓴맛도 너무 편중되게 먹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런 걸 되게 안 좋게 보고 오미를 골고루 담백한 음식, 담담한 음식 위주로, 곡물 위주로 섭취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칠정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노인들도 스트레스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특히 화내는 것과 신경 쓰는 것은 간과 소화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내거나 신경 쓰는 일을 최대한 적게 하시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 네.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또 이 주변에 자식들이 또 속 썩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노인의 양생법까지 들어봤고요. 노화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인체 변화,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소아 청소년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소화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살에서 18살 소아 청소년들의
이 비만율을 봤더니 10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꽤 높네요. 우리가 가장 비만 대국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이 5명 중 1명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비만율도 굉장히 심각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소아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그 치료를 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금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어렸을 때 찐 살은 다 키로 가니까 괜찮다라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네, 자, 이거 정말 맞는 말인지 양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과도한 비만은 좋지 않죠. 하지만 아이들은 근육 발달이 덜 돼서 겉보기에 좀 더 살쪄 보이고 네. 더 비만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아 평균, 표준, 체중, 신장표를 사용해서 네. 자신의 아이가 비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은 양상유여 음부족이라고 설명하는 한의학 개념에서 항상 그 단백질이나 근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네. 너무 마른 것보다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 그러니까 마냥 아이가 살이 찔 때까지 나중에 다 키로 갈 거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적당한 체중 관리를 좀 해주면서 골고루 먹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소아 비만을 부르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아 비만도 비만이니까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양 원장님? 우선 부모님의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비만인 것 같고 식습관이 안 좋다면 혹시 가족의 분위기가 부모님의 식습관이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군것질을 많이 하고 뭐 단맛을 많이 제공한다든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한약을 자주 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한약이 건강에 좋고 치료법에 좋은 것도 있지만 한약은 자연적인 맛이기 때문에 네. 요즘은 인공 감미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적인 맛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약이기 때문에 또 한약을 자주 접하는 것 또한 소아 비만을 방지하고 식습관을 올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그런데 뭔가 아이들은 이제 다 먹고 무조건 이제 많이 먹고 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혹시 뭐 다이어트 한약이나 이런 것을 먹여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원장님 어떤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신의 아이가 비만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해 보는 게 아, 가장 네네. 중요하고 네. 대부분의 아마 한의사 선생님들은 그것을 확인해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네. 또 아이가 너무 비만이던 마르던 그 상태를 고려해서 약을 처방해 주실 것 같습니다. 먹어도 그러니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비만한 상태라면 그렇죠.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소아 비만이었던 사람은 커서도 살이 좀 잘 안 빠진다거나 감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비만할 확률이 높아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양 원장님 어떤가요?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일 텐데요. 어릴 때 식습관이 평생 간다고 하기 때문에 어릴 때 식습관이 안 좋았다면 커서도 그런 식습관을 그런 자신의 좋아하는 맛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균형 잡힌 식습관 또 생활 습관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 저도 네. 어릴 때 단맛을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지금도 단맛을 덜 좋아해서 네네. 그래요? 네,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단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커서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단맛이 땡기더라고요. 네.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그렇죠.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렸을 때나 아니면 성인일 때나 이런 단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생활들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어릴 때 살이 찌면 이제 나중에 커서도 이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뭐 지방 세포 수가 뭐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체질이 변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양 원장님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런 부분은 한의학에서는 체질의학 우리 잘 알고 있는 4체질 또 간혹 8체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체질이 간혹가다 성인이 돼서 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보셨을 뭐 태음이는 뚱뚱하고 아, 소양이는 네네. 마르고 날쌔고 그런 부분이 어른이 돼서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확실히 그리고 네, 자 이제 키 성장 외에도 어렸을 때 그 이제 비만하게 되면은 키 말고도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네. 자, 노 원장님, 뭐 소아 비만이 아이들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살이 찌게 되면 지방 세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방 세포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뭐 너무 이른 나이에 30kg 이상이 된다거나 너무 이른 나이에 지방 세포수가 많이 늘어서 비만이 되면 내분비계 교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뭐 소아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여아의 경우에는 성조숙증 같은 오. 그런 게 빨리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럼 앞서 에스트로겐 아까 말씀해주신 뭐 무월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모혈경이나 다낭성이라든가 이런 질환에 특히 이제 우리가 난소 호르몬 계통은 인슐린 인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조숙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소아비만이 의심이 된다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음. 이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아무래도 고강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양 원장님? 앞서 질문하셨던 아이들한테 다이어트 한약을 먹여도 되냐라는 네네. 질문에 대한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성장하는 아이들은 살을 어른들 같이 빼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항상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만 해줘도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아. 그래서 뭐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잘 하고 올바르게 하고 생활 습관을 맞추면서 우리 아이가 살이 안 빠지 체중이 그대로네라고 실망하실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있다면은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량보다는 유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 소아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댓글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